소울 스토리타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유정 작가의 더 굿선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강렬한 심리 스릴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별표. 아버지와 유민이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우리가 아직 방배동 집에서 살고 있을 때를 생각했다. 토요일이었을 것이다. 나는 학교에 없었고 어머니는 교회에 없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청소를 했다. 저녁에는 술병을 들고 유민이 방으로 들어갔다. 몇 시간 동안 나오지 않았다. 닫힌 문으로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가끔은 그녀의 중얼거림이 들렸다. 나는 침대에 엎드려 누워 눈을 감고 상상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다. 백일몽에서 나는 3살 때부터 훈련을 시작한 한국 수영의 미래를 막 따라잡았다. 나는 수영을 시작한 지 겨우 2해밖에 안 됐지만 그를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터치패드를 누르기 직전에 그리고 건너편 유민의 방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멈춰 서서 고개를 돌렸다. 조용했다. 하지만 나는 어쨌든 일어났다. 그 소리가 무엇에서 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 말이 맞았다. 병이 깨졌다. 어머니는 피 묻은 손목을 움켜쥐고 누워 있었다. 가족 사진 앨범, 실내 슬리퍼, 머리핀 몇 개가 방 안에 널려 있었고 유민의 침대와 책상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엄마. 어머니는 눈을 뜬 후 다시 감았습니다. 나는 아래층으로 달려가 응급 전화번호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쓰러졌어요. 나는 거실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렸고 벨이 울리자마자 문을 열 준비를 했다. 나는 재킷을 입고 있었다. 나는 새로운 루빅 큐브를 주머니에 넣기 전에 잠깐 주저했을 뿐이었고 어머니의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내는 것을 기억했다. 병원 간호사가 온갖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그녀를 이렇게 발견했어요? 아빠는 어디 있어요? 다른 어른은 없어요? 물론 이모가 있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때도 나는 그 여자가 싫었다. 엄마랑 나뿐이야. 우리 둘뿐이야. 어머니는 새벽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적어도 30번은 루빅 큐브를 풀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즉시 퇴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간호사가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맨발로 병원을 비틀거리며 나와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따라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동안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샤워도 하지 않고 바로 침대로 향했다. 그녀의 머리는 베개에 닿았고 붕대로 감긴 손목은 침대 가장자리에서 늘어져 있었다. 나는 침실을 나가려고 움직였다가 다시 그녀 곁으로 돌아왔다. 간호사가 그녀의 손이 가슴보다 높은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기억했다. 나는 그녀의 가슴에 그것을 얹었고 그녀는 눈을 떴다. 나는 그녀에게 담요를 끌어당겼다. 그녀의 코끝은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의 눈은 천장을 응시하며 눈물로 가득 찼다. 나는 실망했다. 나는 그녀가 고맙다 또는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다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내가 칭찬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녀는 내가 한 모든 일을 잊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나는 그녀에게 상기시켰다. 너무 무서웠어. 다시는 그러지 마. 알았지? 어머니의 입술이 움직였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뭔가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는 턱을 꽉 다물었다. 그녀의 턱 아래에서 푸른 혈관이 펄럭였다. 그녀는 간신히 나를 때리는 것을 참을 수 있는 듯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마음은 그곳에서 나가라고 조언했다. 나는 뒤로 물러나 문간에 멈춰 섰다. 잘 자. 별표. 그때가 그녀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전략적으로 안녕이라고 말한 첫 번째였습니다. 그 후로 그녀를 진정시켜야 할 때,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싶을 때, 그녀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일을 했을 때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녀에게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방해하지 말라고 말하는 대신 안녕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어젯밤에 말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나중에 다 처리해. 이제 나는 내 팔을 그녀 밑으로 밀어넣고 일어섰다. 나는 흔들렸다. 그녀는 무거웠다.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무거울 수 있었을까? 학교 다니는 아이만한 크기? 그녀의 머리가 가슴에 부딪히고 굽은 팔꿈치가 내 배를 찔렀고 그녀의 몸에서 새똥처럼 혈전이 떨어졌다. 나는 담요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지만 키에 미끄러졌다. 나는 그녀를 사실상 내던져야 했다. 나는 웅크리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다리가 떨렸지만 내가 한 일이 내 몸무게의 절반도 안 되는 몸을 1야드 정도 움직인 것뿐이었다. 바로 지난주에 아파트를 봄 청소할 때 어머니는 개미는 자신보다 50배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고 벌은 300배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그 말씀과 함께 냉장고를 가리키셨다. 혜진이는 부탁하기도 전에 냉장고를 옮겼을 테지만 집에는 나 혼자였다. 나는 어머니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그녀가 그러니까 키가 6피트에 몸무게가 175파운드인 남자가 9톤 트레일러를 끌 수 있겠군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한 척했지만 이 눈부신 정신적 계산 능력은 나를 제자리에 멈추게 했고 냉장고를 옆으로 옮겨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의 재능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낡은 담요에 누워있는 것뿐이었다. 아마 죽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모양이다. 나는 그녀의 눈꺼풀을 감았다. 나는 그녀의 구부러진 팔을 누르고 그녀의 목을 곧게 펴며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녀의 턱을 들어올려 입을 닫았고 그녀의 이빨이 거의 부러질 뻔했다. 나는 그녀의 허벅지까지 올라온 나이트가운 자락을 잡아당겼다. 그것은 작년 봄에 그녀의 51번째 생일에 사준 나이트가운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 할머니 나이트가운을 사준 것에 짜증이 났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것을 입은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그것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녀에게 준 것조차 잊었다. 그녀는 어젯밤에 이 나이트가운을 입고 뭐 했을까? 앞주머니에 뭔가가 보였다. 라이터처럼 작고 긴 뭔가? 그녀의 차 열쇠. 이상했다. 그녀는 아무데나 물건을 두고 다니지 않았다. 열쇠는 책상 서랍에 있어야 했다. 그리고 이 나이트가운을 입고서? 그녀는 한밤중에도 나이트가운을 입고 외출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카운터에 열쇠를 놓고 그녀의 몸을 담요로 감쌌다. 로프가 담요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지만 나는 그것을 찾을 기분이 아니었다. 왜 시간을 낭비하고 어디에나 피 묻은 발자국을 남기는가? 그저 기존의 혈흔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다시 그녀의 몸 아래로 내 팔을 밀어넣고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다. 내 심장 박동수가 치솟고 이마의 정맥이 튀어나왔다. 그녀의 몸은 어떻게 된 일인지 더 무거워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향해 움직였다. 바닥에 있는 피웅덩이를 한 발씩 피하며 마치 얼어붙은 호수 위를 걷는 것처럼. 나는 첫 번째 계단에 발을 디뎠고 세상이 고요해졌다. 나는 한 걸음 더 내디뎠고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어지러움이 났다.
내 발이 삐걱거렸다. 끈적끈적하고 미끄러운 피덩어리가 발가락 사이로 스며나왔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끝없이 울려 퍼졌다. 유진, 낮고 떨렸다. 나는 네 번째 계단에 발을 디뎠다. 유진,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비명. 다섯 번째 계단. 유진. 그녀의 목소리가 내 어깨를 잡아당겼다. 내 발이 계단 속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나는 천천히 한 걸음씩 끌어올렸다. 나는 계단에 잠시 멈춰 서서 벽에 기대어 숨을 쉬려고 했지만 피가 흘러내리면서 팔이 미끄러졌다. 얼룩. 나는 숨이 막혔다. 엄마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그녀의 체중도 사라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피 웅덩이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내 다리 사이에 누워 있었고 담요는 펼쳐져 있었다. 나는 기절할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다시 싸매야 하고 그녀를 들어올려 나머지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누워있고 싶었다. 혜진이가 곧 집에 올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소리가 내 마음에서 울려 퍼지지 않았다면 나는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일어났다. 나는 어머니에게 담요를 두르고 그녀를 내 다리 사이에서 들어올렸다. 나는 나머지 계단을 올라가 지붕으로 이어지는 미닫이 문에 다다랐고 혜진이의 임박한 도착을 생각하며 계속했다. 나는 미닫이 문을 밀어 열고 갑판으로 나갔다. 날카로운 바닷바람이 우리를 맞이했다. 갈매기가 안개 속에서 울부짖었다. 페르골라 그네가 바람에 삐걱거렸다. 우리는 방배동에서 낡은 그네를 가져왔다. 어머니는 정원을 가꾸는 동안 그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차를 마시는 척하고 내 방에서 나를 엿보곤 했다. 나는 포장도로를 따라 페르골라로 걸어가서 그녀를 그네에 눕혔다. 페르골라 아래에는 벤치 2개, 8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 바베큐가 있었다. 어머니가 직접 테이블을 디자인했다. 테이블 위를 밀면 열리면서 깊은 보관 공간이 드러났고 어머니는 여기에 그녀가 사용한 모든 물건을 보관했다. 파란색 방수포, 투명 비닐 시트, 비료 한 봉지, 괭이, 가지치기 가위, 삽, 톱, 빈 화분과 작은 화분, 꼬인 고무 호스. 나는 모든 것을 꺼내서 빈 공간의 비닐 한 장을 펼쳤다. 나는 어머니를 들어올려 안에 넣었다. 나는 갑자기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와 유민이 묻혔을 때의 일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관이 묻히는 날까지 잠을 잤다고 말씀하셨다. 기억한다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어머니가 내가 그녀의 죽음을 어떤 식으로든 기념하기를 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마도 내가 모든 것을 일으킨 사람이면서 왜 더 나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지 물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몸에 방수포를 덮고 다른 모든 것을 다시 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발치에 화분과 화분을, 그녀의 머리 근처에 비료와 호스를 두었다. 나는 톱을 집어들었다. 내가 너를 없애버려야 했어. 그녀가 말하는 게 들렸다.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우리는 그때 죽었어야 했어. 너도 나도. 그녀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그녀가 나를 그렇게 미워해서 그녀의 친아들을 죽이고 싶어 할 줄은 몰랐어. 그녀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척할 줄은 몰랐어. 분노로 내 피가 끓어올랐어. 톱을 던지고 탁자를 다시 제자리에 밀어넣고 뒤돌아보지 않고 페르골라에서 멀어졌어. 죽은 어머니를 꺼내서 산산조각 내고 싶지 않았어. 혜진이 집으로 오는 길이었고 시간이 별로 없었어. 나는 미닫이 문을 쾅 닫았다. 폭풍 후 구름처럼 고요함이 나를 덮쳤다. 나는 더 이상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나는 그 생각을 껐다.
나는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했다. 나는 창문을 열고 싶었지만 마음을 바꾸었다. 겨울바람이 아파트로 밀려들어 냄새를 중화시킬 것이지만 작고 가벼운 물건은 바닥에 떨어져 끌려다닐 것이다. 그러면 온 집안이 새로운 피의 흔적으로 뒤덮일 것이다. 나는 먼저 피를 닦기로 했다. 나는 피가 묻은 스웨터와 바지를 벗었다. 나는 알몸으로 부엌으로 들어가 빨간 고무장갑을 발견했다. 나는 싱크대 아래에서 쓰레기 봉지와 깨끗한 걸레, 표백제와 2개의 양동이를 꺼냈다. 나는 플라스틱 빗자루, 쓰레바지, 걸레, 증기세척기를 찾아 섬 옆에 모았다. 그런 다음 나는 군대식 정밀함으로 청소를 시작했다. 나는 어머니가 누워있던 피 웅덩이를 쓰레바지에 쓸어 담고 양동이에 붓고 어머니 욕실의 변기에 흘렸다. 나는 계단의 웅덩이도 내렸다. 그런 다음 나는 걸레질을 시작했다. 위층 복도와 거실 바닥은 대리석이어서 쉽게 청소할 수 있었지만 나무 계단은 문제였다. 그들은 합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는 벗겨졌지만 일부는 균열 사이로 스며들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없애는 방법을 몰랐고 그것을 알아낼 시간도 없었다. 나는 혜진과 그의 날카로운 눈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길 바라며 계속 나아갔다. 바닥이 깨끗해지자 딱딱해진 발이 새로운 발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벽과 난간을 청소하고 2층의 모든 것을 문질러 닦고 마지막으로 증기세척기로 모든 것을 닦았습니다. 내가 다 마쳤을 때는 10시 30분이었다. 나는 스팀 청소기를 벽에 기대고 몸을 똑바로 세웠다. 나는 걸레 패드, 걸레, 슬리퍼, 고무장갑을 쓰레기 봉지에 던진 다음 빗자루, 쓰레바지, 걸레를 옷과 함께 양동이에 밀어넣고 모두 내 방에 두었다. 면도기와 어머니의 차 열쇠가 내 책상에 들어갔다. 마침내 나는 모든 창문을 열었다. 뒤쪽 창문, 주방 창문, 모두. 날카롭고 차가운 바람이 거실로 몰려들었다. 현관문 밖에서 영혼 없는 여성의 목소리가 문이 열리고 있어요. 라고 선언했다. 엘리베이터였다. 우리 층에서 내릴 수 있는 사람은 혜진뿐이었다. 우리 집 맞은편 아파트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비거주자는 건물의 정문을 통과하기 위해 버즈를 받아야 했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10시 55분. 현관문 잠금 장치의 키패드가 삐 소리를 냈다. 나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았다. 나는 어머니 방이나 내 방을 정리하지 않았다. 옥상 데크에는 혈흔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몸이고 피투성이었다. 5초도 지나지 않아 혜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증기청소기를 끌고 어머니 침실로 달려가 문을 닫았다. 현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거실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침묵. 혜진은 아마도 계단 옆에 서서 어리둥절해 보였을 것이다. 그는 영종도까지 가서 전화를 받으려고 했는데 전화가 없었고 그를 바보 같은 심부름에 보낸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모든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공기 중에 표백제 냄새가 맴돌았다. 그는 피 냄새도 느꼈을 것이다. 젠장.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방을 환기했어야 했다. 이울진.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